먼저 대통령 오늘 담화의 일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자, 지금 이제 1분 정도 분량이 저희가 대통령의 회견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손소희 변호사님. 네. 지금 저 얘기는요,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공적인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다. 나는 사익을 전혀 취한 바가 없다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탄핵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만 형사적인 부분에서 추후에 이제 재임 기간이 끝난 경우에 수사 그리고 또 소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의는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탄핵 사유가 없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능한데요. 과연 사익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익 추구가 아닌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과 매우 밀접한 사람들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가지 국정에 가담하고 개입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이익이 대통령의 사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제3자 뇌물 의율 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왜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보십니까? 결국 나중에 수사를 대비한 거겠죠? 예, 지금까지도 뭐 검찰 수사 이제 거의 막바지 왔는데 검찰 수사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이 남아 있고 국정조사 등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대통령께서는 형사상 문제, 법리적인 문제만 갖고 해석을 해 왔습니다. 여전히 계속 법리적으로 난 아무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아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당은 탄핵으로 갈라놓고 야당은 개헌으로 갈라놓고 이제 앞으로 특검 국면 그다음에 향후 국면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제 국민마저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라고 해석이 듭니다. 여당은 탄핵으로 갈라놓았고 야당은 개헌으로 갈라놓았고 바로 오늘의 메시지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말 한마디로 보면 정말 저것만 봐도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얼마나 그 괴리가 큰지 네. 여실히 보여주는 그 멘트인데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나왔던 언론의 보도 네. 어떤 다섯 차례 같은 국민들의 어떤 횃불 집회라든지 모든 정치권의 네. 반발에 이 부분에도 완전히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한마디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후로도 아마 모든 상황에서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상당히 깊은 멀리 동떨어진 그런 괴리 속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 멘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자꾸 그런데요. 네. 2차 담화 때 내용을 한번 잠깐 반출해 보시죠. 네.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 네. 특검 수사에도 성실하게 응할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뭐 이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부분이거든요. 네. 왜 2차 담화 때는 그런 주변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태도를 바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저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늘은 담화였고 가까운 앞날에,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도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 장면 먼저 보시면서 계속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가까운 시일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까운 시일과 네. 국민이 기대하는 가까운 시일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의혹을 해소하고 이 무너진 국정의 그 리더십을 세워서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인 궤도에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대통령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가까운 시일이 언제 그 기회가 주어질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탄핵안 이제 이틀 뒤면, 그러니까 12월 2일이면 이제 야권에서는 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탄핵이 시작된 것, 결국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2013년 2월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대통령이 했던 헌법에 대한 선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과 오늘의 정치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유독 눈에 띕니다. 그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네.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저 이야기는 헌법 6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네.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요, 취임할 때. 그런데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저 선서했던 것과 내용에 위반했다라는 네.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를 사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지 사법적인 네.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네. 심판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네. 물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취임식의 선서 내용 자체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심판 탄핵 여부를 심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이런저런 조항을 어겼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네, 설명 좀 해볼까요? 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요, 대통령 탄핵의 주요 사유 가운데 첫 번째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군주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대통령 및 내각이 주요 정책을 의결 집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인데 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부정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 주권을 좀 부인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7조 2항이 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했다는 것도 탄핵의 주요 사유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67조 다시 한번 거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데 네.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에게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넘긴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 권한 위반이다. 이런 것이 탄핵 주요 사유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인사안도 먼저 보여주고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연설문도 마지막에 교정받고 이런 것들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수반이 하는 역할을 했다. 이걸 결국 헌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를 야당이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논리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이제 대통령은 이번 주에는 탄핵안도 발의할 것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데 특검도 이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이제 사람 이름이 공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특검 후보자를 그 야당에서 지금 추천을 했는데요. 이 대검 형사부장 출신인 그 조승식 그 변호사하고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이 박영수 변호사 이 두 사람을 이 특검 후보자로 지금 추천을 한 겁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그 영상 준비되면 그 후보자들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박영수 후보자의 모습이죠? 네, 박영수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그 정통 이 검찰 출신 인사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 변호사협회 회장에 출마를 했다가 이렇게 낙선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공통점이에요. 둘 다 강력부장 출신의 강력수사, 조폭수사, 마약수사했던 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타협적인 아주 저돌적인 수사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수부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과거에 네. 보면 어떤 부패 문제를 이 뿌리까지 뽑아내는 어떤 그
그 수사력이 있는 이 부서의 수장을 지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을 그 후보로 추천한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한 장면인데 제일 왼쪽에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저 남성 곽도원이란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조승식 변호사를 모델로 했다면서요? 네, 이 범죄와 전쟁이 뭐 실제 인물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조승식 변호사는 이 그 조폭 잡는 검사로 굉장히 그 명성이 높았습니다. 네. 뭐 전국의 이 강력부장을 지내면서 이 전국에 있는 조폭을 소탕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일화가 있다 보니까 저런 영화의 소재로도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정을 저희가 쭉 보면요. 어쨌건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명 며칠 내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후보자 2명을 이제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 네. 중에서 한 명을 3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제 20일 동안의 그 준비기간, 수사 준비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70일간의 본래 수사기간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연장이 필요했을 경우에 30일 연장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대통령이 또 승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네. 하나 특이한 점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이 있는데요. 이 네. 준비기간 동안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특검법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법의 명시가 돼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화요일입니다. 야당에서 2명의 후보자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수, 목, 금. 금요일까지는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면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이번 그 특별법의 이게 함정인데 네. 대통령이 기한 내 특검을 임명치 않아도 네.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시간 끌려면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네.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매우 무리한 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네. 뭐 가능성이 높아 보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딱히 제재 규정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법으로 돌아가서 뭐 직무유기죄로 처벌한다. 그것도 퇴임 후에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금 현재 통과돼서 시행되어 있는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네. 걸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회 합의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별도의 대통령이 아닌 자가 특별검사 임명할 수 있는 식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시행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은 또 국정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대통령이 법에 따라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다만 굉장히 편안해 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국회를 향해 던지긴 했습니다만 설마 이런 게 안 지켜질까?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건 뭐 다양한 예산, 많은 액수의 예산과 인원이 투입돼서 굉장히 120일간이나 진행된 특검, 이제 출범을 앞둔 상황이죠. 예, 이번 특검이 그 예산만 한 25억가량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특검을 보좌하는 특검보, 그 다음에 파견 검사 등등 그 한 40여 명 이상 규모의 인건비만 해도 115억이 들어가는 큰 이 특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특검이 출범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가 끝난 후에는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용두삼이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인데요. 이번에 그 역대 최고의 그런 예산과 또 역대 최다의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아까 이제 담화에서 봤지만 사심없이 일했다고 분명히 여러 번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오랜만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 생각이나 그동안 나온 것들이 우리 생각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이제 그 본인의 의뢰인이죠. 최순실 씨를 만나서 뭐 사드 배치나 경제정책, 인사, 국가에 대한 인사까지 다 영향력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렇냐? 라고 물었자 최 씨가 이제 웃었다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뭐 의뢰인과 변호인이 나눈 이야기를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변호사의 이야기는 최순실 씨가 그런 사실을 부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황영철 의원, 새누리당 의원인데 비박계니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겠다는 것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2일이 아니라 일주일 뒤인 9일에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했군요. 네. 지금 이제 비상혁신기구로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지를 지금 논의 중인데요.
이 황영철 의원은 이제 그쪽에서 지금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박계에서 논의를 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기 퇴진 여부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2일이 아닌 일주일 뒤인 9일에 그러니까 정기국회 내에 이 탄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건 이제 지금 시국 인식, 상황 인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 이경재 변호사 얘기 통해 보니까 정말 국정농단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언론과 야당이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거기에 이제 숨은 그림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경재 이 변호사가 나와서 저렇게 얘기한 것도 대통령이 오늘 담화하고 다 물려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그 뭐 여당, 야당 갈라치기 하고 국민들도 또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검찰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대통령이 좀 수사도 안 받고 부인을 하고 앞으로 특검에서는 사실은 정치적인 공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가 될 텐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 부정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크게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까지도 하면서 국민들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계기로 해서 이경재 변호사도 부인하는 공격적 방어를 하고 아마 오늘 이후부터 내일부터 또 친박계가 전면적으로 또 공격적인 태도로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도대체 왜 그럴까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도 없고 김기춘 전 실장도 없고 누구 코치를 받아서 어떤 생각으로 그럴까 하는 상당히 궁금증이 좀 듭니다. 홍광옥 비서실장이 혹시 그런 전략을 내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보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랜 동안 나름대로 36년 동안 나름대로 갈고 닦아왔던 그 내공이 지금 뒤늦게 발휘가 되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어렸을 때 몸에 뱄던 그런 애국제일주의, 뭐 국가주의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것들이 이 위기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엄중한 시기에 촛불이 200만, 300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 마음도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상황이 갈수록 좋지 않게 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이든 야당이든 이제는 아주 담백하게 탄핵이라는 정도를 갖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은요. 신문 봐도 그렇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 인터넷에 기사를 봐도 그렇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봐도 그렇고 광화문 현장의 촛불을 봐도 그렇고 대통령이 했던 일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거를 청와대가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자꾸 의문이 들거든요. 저도 계속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왜 청와대의 셈은 저런 것인지 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런데 계속 이런저런 폭탄을 던진다는 방식의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통해서 임기를 계속 끌고 가고 싶다는 것인지 하나만 답이 있겠습니까? 벼랑 끝에 몰리면 정치공학적으로 뒤로 한 발자국만 물러서면 벼랑 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전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략을 저는 정치공학적인 전략을 좀 구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민심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 말씀이 조금 보태면은 청와대 안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여전히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까지는 김기춘 실장식 그게 뭐 맞는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의혹을 제기하니까 김기춘 실장식 그 법과 권력에 의지한 해법에 의지했다면 지금 오늘부터는 제2라운드 인전 서청원 전 대표식의 구태 옛날식 정치 복선과 그림자가 있는 그런 식의 해법으로 대응해 나가려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친박 중진들의 모임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오늘 바로 담화를 내놨습니다. 아무로 오늘부터 아주 정치권 내에 아주 큰 파장이 있고 또 여권 내부에 야권 내부의 진통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청와대가 던진 공은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 봤습니다. 최진 박사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새로운 패널과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입니다. 미국 얘기를 통해서 대통령 얘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